내 이름은 푸블리우스. 내 이름은 푸블리우스다. 비교적 신식민지에 해당하는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출신이다. 지금 나는 오랜 친구 글레멘드, 요디아와 함께 로마에 잠시 머무르는 중이다. 오늘은 일찍이 근처에 있는 한 가정의 저녁 식사에 다녀왔는데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을 정도로 특이한 경험이었다. 동행한 친구들은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유대인 부부로부터 매번 일곱째 날마다 식사 자리에 상시 초청을 받은 상태였다. 방문객들에게도 열려있는 자리였으므로 내가 참석하는데 별도의 초청은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가 집을 나선 것은 낮 제 9시, 곧 오후 3시에 접어들 무렵이었다. 여름이면 느지막이 만찬을 하는 게 로마에서 도상례였다. 손님이 있을 경우 더욱 그랬다. 집으로 올라가면서 보니 가게 앞쪽은 나무로 된 버티컬 셔터로 닫혀 있어 행인들이 전혀 들어갈 수 없었다. 가게 옆으로는 길에서 바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통로가 나 있었다. 안으로 몇 걸음 들어서니 아파트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작은 문패에 아굴라의 이름과 직업이 적혀 있었다. 아무도 보이지 않자 글레멘드는 인기척을 내려고 문을 몇 차례 두드렸다. 너무 일찍 온 것 같죠? 글레멘드가 유오디아에게 묻자 유오디아가 대답했다. 아닐걸요? 아마 우리가 1착인가 봐요. 곧바로 누군가 나타나는데 허겁지겁 나온 그는 보통 키의 마른 남자였다. 그가 유대인이라는 말은 이미 들었지만 걱정이 되지는 않았다. 우리 로마인들은 이런 일에 관대한 편이다. 나는 유대인 가정에서 식사 한 끼 해본 적 없지만 그들과 꽤 잘 지냈다. 유대인들은 외국인들을 편히 대하지는 않는데 그것이 그들의 종교 원리와 관련된 문제라고 들었다. 남과 잘 어울리지 않는 그들은 심지어 구계자 같다. 그러나 지난밤에 글레멘드와 대화하면서 이 사람은 여러 면에서 인습에 얽매이지 않고 사고가 매우 자유로운 유대인이라고 들었다. 내가 물었다. 그가 로마 제국 여러 지역을 돌아다녀서 그런가? 글레멘드가 대답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단지 그래서만은 아니라네. 세계를 보는 그의 시각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인 이유가 더 크지. 사연은 이랬다. 글레멘드와 유오디아가 고린도에서 이런 새 관점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통해서였다. 글레멘드는 자신과 유오디아가 고린도를 떠날 무렵 이 관점에 사로잡혔으며 로마로 이주하기로 작정한 다음에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로마에서 지내기가 만만치 않았다. 로마에는 나름의 사당이나 사원을 갖춘 종교 집단이 부족하지도 않고 제법 괜찮은 철학학파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글레멘드와 요오디아의 관점에 맞지 않았다. 그들에게 서광이 비친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재등장했을 때였다. 이미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둘은 자기들 집에서 정기 모임을 시작했다. 사적인 종교 모임과 철학 만찬 모임이 있다는 말은 듣긴 했지만 한 번도 참석할 기회는 없었다. 그게 좋은 기회인지 또 어찌 알았는가. 그러나 클레멘드는 이 모임이 아주 다르다고 했고 유오디아는 내가 참석하더라도 어색하지 않을 거라며 열심히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그래, 두 사람의 말을 믿자 라고 말했다. 약간 긴장이 되긴 했지만 호기심도 잃었다. 집주인은 어떤 일에도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을 매우 분별력 있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 로마의 종교 문화 전통에 훌륭한 기반을 습득할 기회가 없던 그리스인이라면 최근에 부쩍 출현한 비밀스럽고 감정적인 동방사교에 더 빠져드는 경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례적이라 하더라도 유대인이 그런 새로운 종교에 빠지리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유대민족이 지나치게 세세한 도덕적 제약과 유혈신에 대한 완고한 집착에 빠져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말이다. 제2.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와 만나다. 아굴라가 나타나자 내 친구들은 그가 문까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를 만나려고 곧바로 안으로 들어갔다. 흔히 하는 대로 남자들끼리 서로 끌어안고 입맞춤을 했는데 의례적이기보다는 다정함이 묻어났다. 어서 오세요. 환영해요.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기를요. 아굴라가 마음으로 인사했다. 아굴라님께서도 다시 오게 되어 기쁩니다. 클레멘드가 화답했다. 그때 브리스가가 방으로 들어왔는데 수수한 장식이 달린 화려한 색상의 모직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모두가 아까처럼 돌아가며 인사했다. 이번에는 내 소개와 인사도 있었다.
나는 즉시 아주 예의 바르게 감사를 표했다. 브리스가가 내게 인사를 했다. 푸블리오 씨, 오셔서 기쁩니다. 클레멘드와 유오디아에게 오실 것이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외투를 맡기고 신을 벗은 다음 그들이 주는 실내화로 갈아 신었다. 또한 유오디아가 우리 몫으로 준비한 꽃다발과 음식을 건넸다. 곧 대화가 시작되었다. 아굴라는 유창한 그리스어로 나의 최근 여행 일정에 대해, 아가야에서 바다를 건너올 때 날씨는 어땠는지, 그리고 로마에는 얼마나 있었는지 대해 물으며 대화를 이끌었다. 대화 중에 나는 아굴라가 젊은 시절 본도에서 로마로 이주했으며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제국의 동부에서 로마로 밀려든 수천 명의 이민자들 가운데의 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한동안 텐트 사업이 번창해서 이를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 유명한 아킬라우스 가문의 브리스가와 결혼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글라우디오스가 정치적으로 말썽을 일으킨다는 혐의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자 부부는 어려움에 빠졌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고린도에 정착했는데 바로 그때 직업이 같다는 연유로 내 친구와 만났던 것이다. 그들은 에베소 등 여러 곳을 전전하다 로마에서 핍박의 열기가 가라앉지 않자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중단했던 일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형편이 상당히 잘 풀려서 옛 친구들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죽산 구역과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소박한 아파트를 구입했다. 내가 아굴라에게 본도에서 보낸 초기 시절에 대해 물으려는 찰나 다른 손님들이 도착하여 대화가 끊겼다. 남편과 사별한 후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연로한 할머니와 아이 넷으로 이루어진 대가족이었다. 그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었지만 모두의 이름을 기억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멀지 않은 곳에서 살았으며 아버지 빌로로고는 서적상을 했는데 이는 가죽을 거래하는 일과도 관련되어 있기도 했다. 내 사고방식으로는 지나치게 열정적인 인사를 다시 나누는 동안 우리가 서 있는 넓은 정사각형 모양의 방을 샅샅이 뜯어볼 수 있었다. 커튼이 쳐진 침실 둘은 문이 열려 있었다. 집주인의 자녀는 결혼하여 출가했으니 방 한 개는 손님명일 것이다. 유오디아에게 듣기로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대접 잘하기로 소문이 나는데 이따금씩 방문객을 한 번에 수개월씩 투수시키기도 했다. 거리 밖에서 마주친 혼잡함에 비하면 고요하고 행복했다. 나는 막 도착한 가족과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가 한동안 이어진 후 손님 둘이 더 왔다. 값비싸 보이는 가볍고 긴 겉옷을 거친 눈에 확 띄는 신사와 함께 수수하고 짧은 옷을 걸친 또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는 신사의 종이 틀림없을 것이다. 둘 사이에는 분명한 신분 차이가 있었는데도 아굴라 부부가 그들을 맞이할 때 차별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나는 놀랐다. 사실 약간의 충격마저 받았다. 그런데 아이들이 갑자기 우리를 버리고 그 종에게 몰려가서 그를 둘러쌌다. 루시아, 루시아! 하고 아이들이 그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그는 짐짓 겁먹은 듯 말했다. 그래, 그래. 야만인들이 벌써 로마에 쳐들어왔다는 말은 하지 말거라. 그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게 분명했고 그 역시 아이들을 보는 게 즐거워 보였다. 나는 곧 종의 주인을 소개받았다. 그의 이름은 아리스도 블로였고 비교적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이었다. 그가 하는 일에 대해 그와 대화를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아 아굴라와 손뼉을 치며 주의를 끌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른 손님들이 오는 중이라는 전가를 방금 받았으니 이제 식사 준비를 하러 식당으로 가는 게 좋겠다 했다. 응접실을 나오면서 클레멘드와 유오디게를 다시 보게 되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건가? 클레멘드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나를 의아하게 쳐다보면서 입가에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집으로 들어오면서 실제로 예배는 시작되었지. 제3. 주의 만찬에 참여하다. 우리가 서 있던 응접실과 연결된 식당은 공간이 꽤 넓었다. 여기서도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모임을 매끄럽게 이끌었으며 나는 이 집에서 모이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우리가 들어가자 브리스가 괄호 모든 사람은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을 선호했다. 가로 닫고 가 우리의 자리를 지정해 주었다. 푸블리우스 씨, 첫 번째 식탁 가운데 소파 맨 끝자리에 앉으시겠어요? 나는 그녀가 실수했다고 생각했다. 거기는 보통 최고 기빈을 위한 자리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 자리로 가서 여기요?
라며 의아한 듯 물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끄덕였으므로 나는 그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옆자리에는 클레멘드와 유오디아가 앉았다. 내 자리에 앉아야 할 아리스도르는 유오디아 왼쪽에 있던 덜 중요한 손님을 위한 소파에 그의 종과 함께 앉았다. 나는 그가 이 두 가지 무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보았으나 그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는 분을 잘도 숨기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식사 자리였다면 이런 경우 그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도 될 만한 상황이었다. 그와 맞은편 소파 상석에 나의 오른쪽으로 약간의 여유를 두고 아굴라가 앉았고 그 옆으로 브리스가가 앉았다. 식당의 다른 편엔 식탁과 소파 셋이 배열되어 있었지만 우리 쪽과 이어지는 가운데 공간은 비워두어 그 공간의 아이들 셋이 등받이 없는 접이식 의자에 앉더라도 모두가 서로를 볼 수 있었다. 이 세 개의 소파 가운데 왼편의 아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큰아들이 앉았고 반대편 소파 머리 쪽에는 할머니와 막내딸이 앉았다. 이렇게 하니 두 식탁에는 아직 도착하지 못한 손님들을 위한 자리가 남았다. 이윽고 나머지 사람 몇몇이 도착했다. 유대인 직물공이 아내랑 예쁜 두 딸과 함께 모두와 일일이 인사를 나눈 후 다른 편 식탁에 있는 사람들과 합류했다. 몇 걸음 뒤로 해방노예 둘이 들어와서 우리 편 식탁 빈자리를 채웠다. 해방노예 중 하나인 가이오는 유명한 로마인 가정에서 아이들의 가정교사로 일했다. 사실 그는 그 집에서 태어났는데 충성스러운 봉사를 인정받아 나중에 해방되었다. 전 주인의 요청은 물론 그 자신의 희망에 따라 전에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다. 다른 해방 노예 허마는 전 주인이 쫓아내서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지난 몇 달간 일자리가 없어 지금은 정부 실업수당과 이 작은 공동체의 도움에만 의지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아굴라는 내게 그들과 그들의 상황을 소개한 후 일어나서 모두에게 주목해 달라 요청했다. 늦었네요. 제 10시, 곧 오후 4시, 도 거의 반이나 훌쩍 지났으니 식사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벨릭스가 주인에게 다시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 언제 도착한다는 말이 없죠. 비롤로고 씨, 그를 위해 음식을 좀 남겨주시죠. 그가 함께 먹지 못할 것 같네요. 모두들 그의 주인이 어떤지 잘 알잖아요. 빌롤로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큰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 아리스도로의 종과 빌롤로고의 둘째 아들은 우리가 식당으로 들어오자 곧바로 나가 브리스가를 돕다가 이 순서가 되니 다시 들어왔다. 유대인 직물공의 두 딸도 부엌에서 브리스가를 도왔다. 그런데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아굴라가 자기 부인이 식탁에 차려놓은 빵 한 덩어리를 들고 감사기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모양을 보니 빵은 가게에서 사온 게 아니라 집에서 만든 것이었다. 아마도 자기들 신에게 바치는 일종의 제물일 것 같았다. 우리 로마인들은 가정신을 위해 음식과 음료를 조금 남겨두었다가 식사 후에 그것을 받아달라고 신들에게 바친다. 유대인들은 방식이 달라서 빵을 떼고 기도한 다음 식사를 시작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걸 보니 한술 더 떴다. 빵의 일부를 신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대신 아굴라는 그들의 신이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주었음을 참석자들에게 상기시켰다. 다름 아닌 신의 독생자가 죽음으로써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굴라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사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시며 그것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몸이 살려면 빵이 필요하듯 참 생명을 경험하려면 더욱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를 행합니다. 이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계속 함께 먹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입니다. 죽은 자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게다가 아굴라는 이 사람이 처형을 받은 후에 실제로 다시 살아났다고까지 말했다.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아굴라가 한 말은 정확히 그랬다. 그는 죽은 다음 살아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고 이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자기 생명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그 수가 얼마든 상관없이 말이다.
이를테면 그의 일부가 그를 따르는 자들 속에 살아있다는 말이었다. 최소한 나는 그렇게 이해했다. 아굴라가 말을 이었다. 그분은 육체로는 이 방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분명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빵을 시작하여 함께 먹으면서 또한 먹는 것 가운데 서로 나누는 사귐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는 짧은 기도, 이를 기도라 일컬을 수 있다면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내가 판단하기로는 모든 일이 바로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또 평범한 목소리로 진행되었다. 그는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해 그의 신에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식사와 이에 수반된 모든 것을 얼마나 고대했는지를 고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말로요. 아멘 등으로 화답하는 가운데 자리에 앉아 식사하기 시작했다. 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임이었다. 점잖은 의식이나 이국풍 신비주의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하고 실제적이었다. 나는 그들의 신이 이렇게 엉성하고 일상적인 방식의 행위를 통해 대체 뭘 하려는 것인지 궁금했다. 그들이 자기네 신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였다. 내가 신에 대해 익히 생각하던 방식과는 영 딴판이었다. 제4. 친교를 나누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중에 아굴라가 할머니에게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마리아님, 이렇게 더운 날씨에 어찌 지내시나요? 올해는 일찍부터 유난히 덥네요. 클레멘드가 그녀의 사정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온 가족이 멀리 북부산지 출신인데 로마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안 되지. 나이 쉰에도 변화에 잘 적응하셨지만 피부 질환 같은 것이 도저 자주 불편하시다네. 그녀는 특유의 지방 사투리로 대답했다. 많이 좋아졌어요. 고마워요. 아굴라. 특히 지난주에 모두가 저를 위해 기도해 준 후로 더욱 좋아졌어요. 그러나 어떤 연고를 쓰는 게 좋으니 많으니 대개 의사의 도움이 제한적이라느니 하는 쪽으로 화제가 옮겨갔다. 이러는 동안 식사의 첫 순서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흔히 주식으로 많이 먹는 통밀죽 요리가 나왔는데 버섯과 올리브와 허브 등 보통 때보다 더 다양한 재료를 다진 소스가 얹혀 있고 꿀맛까지 났다. 앙트레가 굉장히 맛있네요. 나는 유오디아에게 음식 칭찬을 했다. 브리스가의 특제 요리인데 정확히 무슨 재료를 어떻게 배합하는지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죠. 유오디아가 설명했다. 화제가 확대되어 여행 중에 동방에 있는 거대한 치유의 사원에 대하여 들은 말이 있는지 사람들이 내게 물었다. 그곳은 기적적 치유가 많이 일어난다는 곳이다. 나는 내 의견을 말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되게 얼토당토 않는 것 같더군요. 그런 건 제 눈으로 직접 봐야만 믿겠습니다. 그러자 치유에 있어 전문 이술과 공동체 기도의 관계를 두고 활발히 의견이 오갔다. 이 문제에 대하여 몇몇 사람은 감정이 아주 격해져서 한두 번은 진짜 말다툼이 벌어질 것 같았다. 그러나 아굴라가 적절히 끼어들어 사태는 잠시 후 진정되었다. 내게는 뭐가 뭔지 너무 애매모호한 문제였다. 그때 나의 시선은 아리스토블로의 종이 막 따르려고 하는 첫 번째 포도주 잔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사용하던 접시와 마찬가지로 잔들도 상류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청동이나 은이 아니라 흙으로 구운 그릇이었다. 손으로 집을 수 없는 남은 음식을 떠먹기 위한 큰 숟가락이 놓여 있었다. 또한 식사 전후나 식사 중에 손이나 손가락을 씻을 수 있도록 식탁 위에 물대접과 수건도 놓여 있었다. 스펀지를 가져와서 닦고 가끔씩 포도주까지 내오는 일은 흔히 종들의 몫이지만 여기에서는 모든 일을 스스로 한다. 파리를 쫓아내는 일도 스스로 해야 했다. 포도주는 적당한 품질이었고 입속에서 기분 좋은 시원한 맛이 감돌았는데 꿀이 아닌 물을 타서 내왔다. 아이들은 아리스토블로의 종에게 자기들에게도 부모들에게 주는 만큼 달라고 압박했다. 제발 루시아! 그들이 졸라댔다. 좋아. 그는 대답하면서 아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는 신용만 했다. 질병에 대한 토론이 수그러들고 모든 사람이 첫 번째 수설을 마친 다음
브리스가가 다음 순서를 위해 일어났고 조금 전에 그녀를 돕던 사람들이 뒤를 따랐다. 그러는 동안 유오디아가 대화에 끼어들며 말했다. 이번 주에 포르투나투스의 편지를 받았는데 모두에게 안부를 전해달랍니다. 포르투나투스는 몇 달 전에 내 친구와 함께 로마에 잠깐 머물렀던 것 같다. 그때 그 또한 이 모임에 참석했었다. 그 후로 밀레도로 돌아가서 그곳의 다른 신자들과 깊이 교제했다. 유오디아는 그의 편지 가운데서 그의 최근 소식을 전하는 몇 단락을 읽었다. 아굴라가 말했다. 우리의 따스한 문안 인사를 전해주시고 그의 평안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여러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잠시 후 브리스가가 돌아왔을 때 나는 내게 닥친 행운을 믿을 수 없었다. 가뜩이나 고기에 입이라도 한번 대보고 싶었으니 말이다. 최근에는 고기맛을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고기는 언제나 공급이 달렸고 가장 좋은 때에도 가격이 엄청났다. 그런데 식탁마다 큰 접시에 여러 가지 고기가 담겨 나왔고 또 다른 접시에는 온갖 채소가 담겨 나왔다. 틀림없이 오늘을 위해 한 주 내내 아껴두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놀랍게도 또다시 내가 맨 먼저 대접을 받았다. 작은 생선 한 마리와 순무와 콩을 덜어낸 다음 그 위에 향이 좋은 소금 소스를 얹었다. 맞은편에서 아리스도로가 자기 종이 접시 위에 음식을 덜어주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랐다. 음식을 덜어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 것과 똑같은 종류로 똑같은 양으로 담았다. 내가 자라면서 본 경험에 의하면 해방 노예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귀빈에게 주는 것보다는 덜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주고 그릇마저도 다른 것을 냈다. 종들은 식당 밖에서 먹는 것이 상례였다. 지금 또다시 관대하게 대하는 주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일은 여전히 드물다. 제5. 벨릭스가 친구 드로를 데려오다. 모두가 먹기 시작하면서 잠시 조용해지자 그 틈을 타고 아리스토블로는 루시아가 오늘 저녁 모임에서 나누고 싶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아굴라는 원하면 지금 말해도 좋다고 손짓했다. 아리스토블로가 막 얘기를 꺼내려 할 때 바깥 은적실에서 인기척이 났다. 신을 벗고 실내화로 갈아 신느라 나는 소리였다. 곧이어 젊은이 하나가 문간에 나타났다. 연도를 말끔히 한 우리들 대부분과 달리 그는 턱수염을 기른 상태였다. 환영해요 벨릭스. 아굴라가 소파에서 멈칫하며 말했다. 그 종은 매우 미안해하며 자신이 왜 늦었는지 설명했다. 주인님이 야외로 거위 사냥을 보냈는데 오후가 다 지나서야 끝났지 뭐예요. 아굴라가 말했다. 아무렴. 자네 없이 시작해서 미안하네만 저녁이 늦어져 어쩔 수 없었다네. 벨릭스가 문에서 머뭇거리며 말했다. 실례지만 아굴라, 만찬자리가 하나 더 있을까요? 그가 손짓하자 좀 더 어리고 턱수염을 한 젊은이가 조심스레 앞으로 걸어 나왔다. 벨릭스가 말을 이었다. 이 친구가 두로인데 일전에 말씀드린 제 친구입니다. 주님에 대해 여러 차례 말해줬죠. 그런데 이곳에 잠시 머무는 안드로니고와 간밤에 대화하던 중에 갑자기 자신이 자주 듣던 말이 실제로 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는 즉시 티베르 강으로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 생각을 하니 소름이 돋았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 그는 일을 마친 후 곧바로 제게 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말했습니다. 그를 데려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굴라가 소파에 일어나 곧바로 새로운 손님에게 가서 그를 끼어안으며 말했다. 여기 온 걸 환영하고 말고요. 진심으로 환영해요. 저기에 자리를 준비하겠습니다. 약간 비좁긴 하지만 괜찮으시죠? 이때 브리스가는 부엌에서 남은 음식을 가져오고 있었다. 그들이 자리를 잡을 때 브리스가가 말했다. 음식부터 드세요. 질문할 시간은 나중에 얼마든 있답니다. 우선 여기 있는 분부터 소개해드리죠. 제6. 루시아의 해방에 대해 토론하다. 아굴라가 말했다. 루시아, 아까 하려던 말을 계속해요. 종이 대답했다.
사실 조금 멋쩍네요. 아리스토블로 님과 관계된 일이어서요. 하지만 아리스토블로 님이 제게 직접 말하라고 북돋워 주셨죠. 문제란 다름 아니라 아리스토블로 님이 저를 해방시키신다는 거랍니다. 전 그분의 제의가 감사하면서도 과연 이래도 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여태껏 하나님이 그분을 섬기라고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으로 살아왔으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지금 이대로가 제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나 주인님은 제가 해방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실 뿐 아니라 일하는 환경이 바뀔 이유도 없다고 보신답니다. 아리스토블로도 동의를 표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유를 더 들었다. 그러자 주인과 종에게 다양한 질문이 쏟아지면서 일이 더 확대되었다. 실제로 해방 상태와 노예 상태의 일반적 문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해방 노예 둘이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분명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해방 노예가 되면 개인적, 사회적 유익이 있는 반면 물질적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잦았다. 허마의 주인도 그런 경우지만 종들에 대한 의무를 저버릴 꼼수로 종들을 해방시키는 주인이 요즘 너무도 많다. 심지어 종을 해방시키는 조건으로 같은 자리에서 일은 똑같이 시키면서 그동안 제공했던 집과 음식은 주지 않는 주인들도 있었다. 일부 해방 노예들은 가축우리 같은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수치를 느꼈고 박봉으로 살다 보니 전에 누리던 가정생활이 파탄날 정도였다. 최소한 원하는 곳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일용 노동자보다도 훨씬 더 형편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토론은 점차 문제의 쟁점으로 돌아왔다.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섰고 같은 이야기가 돌고 도는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되었다. 브리스가가 아굴라에게 물었다.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이 무언가 말하지 않았던가요? 아굴라가 대답했다. 맞아요. 우리가 예전에 속해 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가운데 하나에서 그가 무슨 말을 했었죠. 어느 편지인지 기억나요? 그는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첫 번째 편지에서 결혼과 독신 생활에 대해 말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침실에 있는 상자에 다른 문서들과 함께 있을 거요. 미안하지만 좀 가져다 줄래요? 브리스가가 방을 비운 사이에 아굴라가 내게 말했다. 바울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여러 모임을 시작한 자신들의 오랜 친구인데 지금은 로마 어딘가에 가택 연금된 상태로 유대에서 제기된 날조된 고소사건에 대한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바울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다투는 특별한 지혜가 있으므로 그런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그와 상담하거나 그가 쓴 글을 살펴보면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었다. 브리스가가 돌아오자 아굴라는 두루마리에서 금방 그 부분을 찾아 읽어주었다. 바울은 대체로 현 상태에 만족하고 그것을 바꾸지 말라고 조언했다. 종으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종됨을 남을 섬길 기회로 여기라는 것이다. 우리의 위치가 어떠하든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기본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를 얻을 기회가 생기거든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인 되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했다. 새로운 상황에 바르게 접근한다면 실제로는 남들을 도울 새로운 방법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주인들 자신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에게 종이며 종들도 본질적인 면에서는 실제로 자유인임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이러한 조언으로 토론은 확실히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나조차도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할 거리가 생겼다. 이제 대화는 바울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자유를 얻음으로써 루시아는 어떤 방식으로 아리스토블로를 더 만족스럽게 섬길 수 있는지, 혹은 루시아의 경우 바울이 제시한 원칙에서 예외를 적용해야 하는 특수 상황은 없는지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루시아와 그의 견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아리스토블로의 제안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로 생각을 모으는 것 같았다. 그러나 분명히 루시아에게는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더 남아있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다음 순서를 위해 브리스가를 도와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7.
종교적 격식에 매이지 않는 모임. 잠시 쉬는 동안 빌로로고는 사람들에게 그의 맏딸이 모임을 위해 작은 것을 준비했다면서 지금 발표하고 싶다고 했다. 만찬 중에는 흔히 그런 막간 순서가 있기 마련이므로 나는 그의 제안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온 방안이 격려하는 소리로 웅성거리는 가운데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사람이 보이는 벽 쪽으로 다가갔다. 소녀가 말했다. 노래인데요. 제가 만든 거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갖 만물에 대한 거예요. 소녀가 노래했다. 아주 자신있고 맑고 진심 어린 목소리였다. 노래가 끝나자 모두 박수를 쳤다. 물론 아이들의 박수 소리가 제일 컸다. 아리스토블로는 낭량한 목소리로 브라보를 외쳤다. 브리스가와 다른 사람들은 방해하지 않으려고 문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디저트를 갖고 들어왔다. 사과, 포도, 배, 무화과가 보였다. 우리는 대접에 담긴 물로 손가락을 깨끗이 씻고 수건으로 닦은 다음 과일을 골라들었다. 여기저기서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는 동안 참석한 사람들이 보여준 모임 참여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런 열띤 토론은 나로서는 처음 겪는 일이었다. 여태껏 내가 참석했던 만찬 모임에서는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손님들은 최대한 자유를 만끽하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랑곳하지 않고 편지를 쓰거나 받아쓰거나 하거나 이웃과 비즈니스를 하거나 꾸벅꾸벅 조는 일이 허다했다. 이 모임의 참석자들은 예의 바르게도 남은 음식과 포도주를 함부로 바닥에 버리지도 않았다. 다소 산만하긴 했지만 단정하면서도 도를 넘지 않았다. 흔히 보이는 무례도 범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임 전체에는 종교적으로 볼 때 의아스러운 점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아는 한 그때까지 일어난 일들 중에 종교적인 내용이라고는 거의 없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예전의 틀은 고사하고 어째서 사제조차 없단 말인가? 아니면 더 진정한 종교성과 같은 무언가가 또 있었던 것일까? 이 마지막 순서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아굴라와 대화할 기회를 잡아 그의 본도 시절 이야기로 되돌아갔다. 그는 본도에서의 과거 경험과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관계에 대해 말해주었고 나는 여러 질문에 답해 주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를 찾는 사람이 있어 나는 식탁 너머로 몸을 굽혀 아리스토블로와 대화를 했다. 그가 이 모임에 나오게 된 내력을 설명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얼마 전부터 우리의 전통 종교의 능력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다. 유대인이 율신 사상에 대한 강조와 윤리적 관점에 오랫동안 깊은 인상을 받아오던 중 하루는 유대인의 회당에 슬쩍 들어갔다가 거기서 진정한 대안을 발견했다. 그렇다고 유대교로 완전히 넘어간 것은 아니었다. 유대교의 일부 음식 규정과 야만적인 할례 관습 때문에 더는 유대교로 깊이 들어갈 수 없었다. 친구들에게는 자신의 유대교 회당을 드나든다는 사실을 항구했다. 그의 아내는 그런 그를 매우 탐탁치 않아 했지만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충성심이 의심받지 않도록 누구에게도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만난 후에는 이 모임과 연결되었다. 자기 종에게는 모임에 나오도록 설득했으면서도 자기 아내에게는 이 모임이 뭔가 다르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 제8. 놀이하는 모임. 이때 아굴라의 손짓에 루시아가 우리 식탁에 놓인 잔을 다시 채우기 시작하자 대화가 끊겼다. 벨릭스도 다른 식탁에서 똑같이 했다. 그러자 아굴라가 자신의 잔을 두 손으로 잡고 말했다. 우리가 마셔온 이 포도주는 식사의 한 부분이며 주 안에서 나누는 우리의 사귐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주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이 사귐의 끈을 창조하신 분임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언젠가는 우리가 그분의 식탁에 앉아 얼굴을 맞대고 먹으면서 함께 누릴 사귐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을 함께 마실 때 이 둘을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합시다. 이미 해주신 일을 감사하면서 돌아보고 앞으로 해주실 일을 고대하면서 바라봅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만남을 통해
그분과 함께하는 한화됨을 더욱더 드러냄으로써 이른바 이 땅 위에서 하늘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마음으로 마셨다. 이제 만찬이 사실상 끝났으므로 여러 손님들은 만찬에 대해 마음에서 우러난 감사를 표했다. 무례를 범치 않기 위해 나도 분위기에 맞춰 그렇게 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우리가 이렇게 즐거움을 표현하는 모습에 적당히 기쁜 듯이 보였으며 고맙다는 뜻으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과 종들이 자리를 뜨고 손님들이 일어나 다리를 뻗자 브리스가는 식탁 위에 놓인 컵받침 모양의 질그릇 등잔에 기름이 있는지를 살폈다. 또 심지 길이가 적당한지도 확인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아 곧바로 심지에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기름이 너무 비싸서 낭비할 수 없음을 모두 잘 알고 있었다. 아이들은 어디선가 놀잇감을 꺼내온 루시아 주변에 모여 멀리 떨어진 방 한 구석에 앉아 놀았다. 좀 더 나이 든 소녀 가운데 하나가 삽목놀이를 가져왔고 소년들은 공기놀이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방을 둘러보다가 한동안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이기고 싶어 기를 쓰는 척하면서도 간신히 져주는 루시아의 재주에 푹 빠졌던 것이었다. 루시아가 지자 라우쿠스는 흥이 나서 소리치다가 좀 조용히 하라는 부모의 말에 약간 진정했다. 그러는 사이에 소파로 다시 모이는 사람도 있었고 화장실을 가려는지 방을 나가는 사람도 한둘 있었다. 이 집은 다른 아파트 거주자들과 지층에 있는 화장실을 공유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내 자리로 돌아오고 나니 만찬이 끝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보통 이 시간대에는 농담이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거나 윤리나 책에 대한 토론을 하는 등 일반적인 대화를 한다. 나는 소파 쿠션 하나에 편한 자세로 기댄 채 발을 실내화에서 빼어 편히 풀어준 후 모자이크 무늬의 시원한 바닥에 내놓았다. 방은 더없이 쾌적했다. 옆으로 커튼이 붙어있는 일정한 간격에 창살 달린 창을 통해 벽 한쪽으로 적당한 빛이 들어왔다. 제9. 노래 부르기와 대화식 기도. 모두가 자리에 앉고 루시아가 놀이도구를 챙기자 아굴라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자기 신의 영에게 앞으로 진행할 모든 수설을 인도해달라고 구했다.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아주 간단하고 실제적으로 기도했다. 기도를 잠시 멈춘 후에는 노래를 한 곡 하자고 제안했다. 특별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였다. 모두가 좋아했다. 멋진 바리톤 목청의 가이오가 선창하자 곧 모두가 따라 불렀다. 아이들은 손뼉치며 노래했다. 잠시 후에는 나도 그럭저럭 따라 불렀다. 나는 좋은 노래 부르는 것을 정말 좋아했지만 마음껏 불러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 마지막 합창부에서는 지붕이 들썩일 정도였는데 옆집 사람이 뭐라 생각하든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래가 끝나자마자 클레멘드가 눈을 감고 자기 신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 역시 아굴라처럼 자기 신이 마치 같은 방에 있는 것처럼 가까운 친구인 것처럼 아주 일상적인 말투를 썼다. 신과 대화하면서 클레멘드는 앞서 노래할 때 여러 번 나온 말을 반복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온 신의 선물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클레멘드는 이에 대해 약간 길게 설명했다. 매일 사용하고 보고 듣고 냄새 맡는 모든 것들에 대해 자세히 말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했던 것들이 신의 손길에서 온다는 말이었다. 그가 말하는 사이에 방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간혹 작은 소리로 웅얼거리며 동의를 표현했다. 마지막에 가서는 모두가 큰 소리로 아멘 하며 동의를 표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도 똑같은 식이 되풀이되었다. 남자와 여자는 물론 아이들까지도 마찬가지였다. 신과의 대화 가운데에는 클레멘드처럼 긴 경우도 있었지만 몇 마디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두로도 아주 더듬거리며 한두 문장 말했다. 신이 자신을 위해 해준 많은 일에 특히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었음을 이제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했다. 이 말이 끝나자 각 가족의 가장을 포함하여 한두 명이 방을 가로질러 와서 그가 그들의 공동체에 온 것을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돌보겠다는 서약을 했다. 두로는 이 말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했다.
이 일이 내겐 이상했지만 나도 약간의 감동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다들 자리로 돌아가자 허마가 이런 상황에 특별히 들어맞는 성경의 시 한 소절이 있다고 말했다. 한참 동안이나 암송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이런 유에는 암기력이 뛰어났음에 틀림없었다. 암송을 마친 후 허마가 두로에게 말했다. 하나 써드릴까요? 쉽게 쓸 수 있답니다. 두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앞서 벌어진 일과 자신에게 쏟아진 사람들의 관심에 여전히 압도되어 있는 것 같았다. 제10. 은사에 대한 아굴라의 가르침. 잠시 진행을 멈춘 사이에 브리스가가 일어나 등불을 켰다. 이제 바깥은 거의 칠흑같이 어두워졌고 방 안 맞은편에 있는 사람조차 거의 보이지 않았다. 브리스가가 등불을 밝히는 동안 허마가 유대인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위대한 영혼들 가운데 하나인 다윗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가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보건대 그들은 모일 때마다 다윗의 생애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들어왔을 것 같았다. 허마는 훌륭한 이야기꾼임에 틀림없었다. 아굴라가 말하기 시작하자 모두가 편한 자세로 앉았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에는 신의 영이 더 많은 은사를 주셔서 모두가 하나 이상은 받게 되었다는 말로 시작했다. 이 은사들에는 서로에게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있다고 했다. 신에 대해서나 서로에 대해서나 세상에서 맡은 책임에 대해서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나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은사도 있다고 했다. 교인들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도와주거나 사람들을 조화롭고 응징력 있는 모임으로 결속시켜주는 은사도 있다고 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질병과 같은 신체의 필요를 돕는 은사도 있다고 했다. 너무 심오해서 일반 언어로 옮길 수 없는 것을 그들의 신에게 전하나 다른 사람이 전한 것을 설명하도록 돕는 은사도 있다고 했다. 이 모두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지 이기적으로 숨겨두거나 자기 혼자만 누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모든 은사가 합력하여 삶의 모든 면에서 참석자 각각은 물론 모임 전체의 성장을 위한 자원을 제공한다고 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이 어떤 능력을 받았는지를 발견하고 그 능력을 언제 어떻게 행사하는지를 분별하며 다른 사람의 은사를 받아들일 때 그것이 얼마나 참인지 아니면 단순히 개인의 의견인지를 신중하게 재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 했다. 아굴라는 역설했다. 무엇보다도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사를 발휘하시기를 열망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서로를 참으로 돌보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자질을 드러내도록 합시다. 아굴라는 참석한 모두에게 이를 행하라는 직접적 도전으로 말을 맺었다. 그는 우리 인생의 복은 개인으로나 모임 전체로나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엄숙히 지적했다. 그의 말이 끝난 후 잠시 침묵이 흐른 것이 전혀 놀랍지 않았다. 그의 말에는 부인할 수 없는 힘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도 그렇게 느꼈다. 비록 그가 한 모든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엄마 팔에 안겨 잠든 빌로로고의 막내와 반쯤 잠든 채 오빠에게 기대어 있는 다른 딸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커튼 사이로 슬며시 들어오는 한 줄기 미풍에 등불이 흔들리고 곱슬머리 모양의 연기가 공중으로 천천히 피어올랐다. 온 벽에는 우리의 몸이 그려내는 거대한 그림자가 빛의 리듬에 따라 움츠려 들었다가 커졌다 했다. 밖에서는 주간 통행 금지 이후에 도시로 들어오는 엄청난 인파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이 방은 창이 바깥 거리 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향했고 벽 또한 견고하게 세워졌으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말소리가 잘 안 들렸을 것이다. 제11. 권명과 서로를 위한 기도 후에 모임을 마치다. 직물공의 아내가 말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나눌 것을 더 많이 주시리라는 것과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들을 더 유용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은사 그 자체를 구하기보다는 서로를 섬기는 일에 집중할 때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 기꺼이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모임 바깥에서,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 영향을 미치고 싶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할 영역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루시아, 하나님은 아리스도로가 당신에게 주고 싶어하는 자유의 결과가 바로 그것임을 당신이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유를 통해 당신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아리스토블로를 섬길 뿐 아니라 지금까지 당신에게 닫혀있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 가운데 이 일을 계속 추진하십시오. 그녀가 말을 맺자 이제 당신도 충분히 상상이 가겠지만 짧은 토론을 한 다음 대체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진행을 잠시 멈춘 후에 가이오가 일어서더니 할머니 마리아에게로 걸어갔다. 가이오는 할머니 옆에 서더니 자기 손을 할머니 머리에 얹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녀를 위해 기도하자고 요청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를 위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구했다. 지난 한 주간 차도가 있었던 것에 감사하면서 할머니가 완전히 낫기까지 하나님의 치유가 계속되기를 간구했다. 이것이 모임에 참석한 다른 이들의 삶을 위해 기도를 모으자는 신호인 것 같았다. 사실 기도가 계속 이어져 나는 조금씩 졸리기 시작했다.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등불 연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내가 자신들의 지나치게 긴 기도에도 잘 버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클레멘드도 내 느낌과 비슷하다는 인상을 여러 번 받았다. 견디기 힘들었는지 이리저리 실내와 끄는 소리를 냈다.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기도 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마침내 모두가 아는 짧은 작별 노래를 함께 부르자는 아굴라의 제안으로 기도 순서가 마무리되었다. 모두가 노래를 불렀고 모임은 끝났다. 그러나 아주 끝난 것도 아닌 것 같았다. 모임이 실제로 시작한 때에 대해 클레멘드가 내게 한 말이 기억났으니 말이다. 필로로고 부부는 집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고 브리스가가 그들을 배웅했다. 미안하지만 너무 늦어 떠나야 한다며 두 번째 가족도 작별 인사를 하였다. 두 가족 모두 나가는 길에 내게 들러 로마에서 머무는 동안 편히 지내기를 바란다고 했고 한 가정은 다음 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물론 기꺼이 수락했다. 남은 사람들은 몇몇씩 모여 대화를 나누었고 배양을 마치고 돌아온 브리스가는 포도주를 더 내왔다. 방 한쪽 구석에서 아리스토블로가 허마와 대화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은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간의 돈을 은밀히 건네는 모습을 보였다. 종 둘도 작별을 고하자 아굴라가 방을 거쳐 현관까지 배웅했다. 우리도 떠날 작정으로 그들을 따라 방으로 갔다. 바로 우리 앞에서 브리스가는 막 떠나려는 두 종을 세워놓고 남은 음식을 보자기에 가득 담아 그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들이 떠난 후 우리도 작별 인사를 했다. 나는 집주인에게 초대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내가 로마에 머무는 동안 언제든 클레멘드와 유오디아와 함께 오면 환영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신을 받은 후 나 말고는 모두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했고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사람들을 신의 은총으로 축복했다. 우리는 외투를 집어 어깨에 걸치고 밤길을 나섰다. 제12 밤길을 나서며 바깥은 칠흑같이 깜깜했다. 우리 수도 로마의 도로는 큰일이 있어야만 불을 밝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도로를 다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달이 꽤 차고 하늘 높이 뜰 때에나 다닐 수 있었다. 앞에 있는 두 종 말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의 소리는 들렸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자리에 든 지 이미 몇 시간이 지났다. 우리 로마인들은 일찍 일어나서 낮 시간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등불은 깜빡이고 방에는 연기가 자욱하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자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 벨릭스, 클레멘드가 종 가운데 하나를 부르며 말했다. 가는 데까지 함께 가요. 그게 더 안전하겠지. 다른 종도 동의하며 둘은 우리가 그들을 따라잡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 아리스토블로도 출입문을 나와 우리 뒤에 나타나 말했다. 너무 멀리 갔으면 어쩌나 했어요. 루시아가 횃불을 들고 있으니 함께 가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조금 더 걸리긴 하겠지만 별 문제 아닙니다. 필요하면 서로 돕고 살아야죠. 그렇지, 루시아? 그 제의가 싫지 않았다. 로마는 밤도둑과 노상강도로 악명 높았다. 들깨는 말할 것도 없고 돼지마저도 제멋대로 온 사방을 돌아다녔다. 좁은 거리에서 길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가는 주간 통행 금지 이후에 도시를 드나드는 커다란 진마차에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었다. 조심해야 할 건 이것만이 아니었다. 여전히 아무도 볼 수 없는 어둠을 틈타 창밖으로 구정물통이나 변기통을 비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시간대에 밖으로 나올 때는 그저 기도하며 행운을 비는 수밖에 없었다. 걸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날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대화했고 나는 오후에 집을 나선 후 일어난 일에 대해 돌이켜보았다. 내 예상과는 아주 달랐지만 대체로 그날 저녁이 즐거웠다. 사람들 자체가 확실히 인상적이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들이 어떤 예절을 무시할지, 어떤 신조를 고수할지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만찬 중은 물론 만찬 후에 이루어지는 그들의 대화에는 이상하게도 그 자체로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들의 행동에는 틀림없이 실제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모임은 종교적 관점에서는 부적합한 부분이 꽤 많았고 그들의 어떤 행동은 아주 이색적이어서 상당히 당혹스러웠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초청을 받아들여 다음 주 모임에 갈지는 아직 모르겠다. 뭐라 말하기 힘들다. 확신이 없다. 하지만 어쩐지 응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